지금 일본의 1년 예산이 110조예요.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600조인 거예요. 지금 빚이 있으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니까 엔저로 자꾸 가는 거죠. 엔화가 30년 가까이 뿌린 돈이 일본 GDP의 14배 이상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러는 같은 기간에 2.5배 정도 뿌렸다는 거예요. 달러가 같이 있겠어요? 엔화가 같이 있겠어요? 엔저가 되니까 외교관들도 월급을 다 엔화로 받으니까 외교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유럽의 외교관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5,000엔 정도까지는 뭐 감수한다 칩시다. 근데 식사 한 끼에 3만 엔, 5만 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그래서 이 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가 진짜 나왔었어요. 일본 경제가 언제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소위 말해서 망가져 갔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방금 그게 바로 답이 나오는데, 사실은 일본이 쭉 수출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되고 잘 나가다가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미국을 능가할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겠다,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자동차라든가 일본의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미국 전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니까 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게, 이게 엔화가 너무 싸서 그런 거 아니냐, 환율이 너무 싸게 책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플라자 합의 때, 그게 언제냐, 85년 9월 달이에요. 플라자 호텔에서 G5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엔화 환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회합할 때 1달러당 240엔이었는데 이게 너무 싸니까 엔고로 좀 올려야겠다 해서 결과론적으로 한 2년 지났을 때요, 87년 말점에 1달러당 120엔이 됐어요.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한 2년 전이었는데 2년 후에 1달러당 120엔 됐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본 국민들의 일반적인 재산, 임금이 달러로 환산하면 2배로 2년 만에 뻥튀기 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들 자산 거의 2배로 늘었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버블이 시작되는 한해 출발점이었다고 보는데, 또 한편은 어떠냐면은 대기업,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1달러당 240엔 하던 게 1달러당 120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그대로 수출하게 되면은 달러 가격으로는 딱 2배 가격이 뛴 거나 마찬가지 되잖아요. 수출품의 경쟁력이 팍 떨어지는 거죠.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반인들의 자산이나 회사들의 기본 가지고 있는 자산은 2배로 완전히 뻥튀기가 됐죠. 그랬는데 수출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이제 해외에 나가서 팔고 수출할 때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아주 완전히 쥐약이 된 거죠.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제일 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수출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요. 그 가격을 팍 떨어뜨려야 되니까. 떨어뜨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반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게 없을 텐데. 왜냐? 일본 내의 생산 코스트는 똑같이 든단 말이에요. 왜? 플라자 합의해가지고 엔화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코스트 그대로 들면은 가격을 반으로 다운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격 경쟁력에서 아주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안하죠. 대기업을 힘들게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게 장기로 저리 거의 금리 없다시피 그렇게 돈을 이제 빌려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그런 편의를 봐주니까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은행에서 보통 뭐 한 3, 4%씩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리면은 그 경영이 굉장히 부담이 될 텐데 거의 뭐 재료금리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돈을 빌려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이 시중에 많이 나가면서 그게 주식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으로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버블이 정점까지 간 거죠. 그러다가 버블이 팍 꺼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땠어요? 일본의 주식 같은 게 정점에서 거의 한 10년, 20년 가까이로 계속 내리막을 가요. 최저점에 갔을 때가 정점에 4만 엔 가까이 갔던 주가 지수가 7만 7천 한 500까지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저점에까지는. 그때는 계속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기가 어떻겠어요? 계속 디프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 아베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이 디프레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지고 엔저로 가야겠다. 그래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아베노믹스의 세계 화살이라는데 첫 번째 화살이 차원이 다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이게 이제 돈을 마구 일본은행에서 마구 뿌린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일본은행에서 마구 뿌렸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국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그걸 가지고 일본은행이 그 국채에 맞는 돈을 이제 시중에 마구 뿌리니까 돈이 뿌려진 거죠. 그래서 그때의 엔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년 정도 이 대정료법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지금 현재 일본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물가를 좀 올려가지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제 회사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높아지고 실적이 높아지면은 종업원들에게 임금도 올려주고 임금 올려주면은 수요가 창출됐잖아요. 그럼 다시 또 물건을 사게 되고 그렇게 그게 선순환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아베노믹스가 그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펼 때에 물가가 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2% 이상만 지속이 된다면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멈춘다. 이렇게 어떤 계산을 하고 출발했어요. 그랬는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이제 쓰러져 있는데 닌게를 꽂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닌게르가 무슨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점에 기운을 내게 하기 위한 수액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쓰러진 사람에게 급하게 대중요법으로 그런 맥락에서 출발한 거예요. 한 2년 정도면은 물가도 올라가겠지. 길게 잡아도 한 3, 4년 정도로 봤는데 이게 전혀 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이어지니까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계속 막대하게 풀린 거죠. 그게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었고 그 뒤로 지금 계속 엔저로 가는 이유는 그때 엄청나게 풀렸던 돈이 질퍽질퍽하게 시중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엔저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본이 아베노믹스 때부터 출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때는 다들 이제 경기가 확 죽으니까 돈을 많이 풀었고 미국도 엄청나게 풀었고 유럽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정상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막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뭐 9%, 10%, 막 12%까지도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금리를 막 급속도로 올린 거잖아요.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보통 전 세계가 그랬는데 일본은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올라갔던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각 국가마다 정책이 확 바뀌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달러 금리를 올리는 만큼 비슷하게 올렸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 미국 달러하고 금리 차가 생기면은 이게 트레이드가 생기거든요. 싼 자국 통화를 빌려다가 달러를 사서 달러 은행에 이자가 생기니까 자기 국가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달러가. 그렇기 때문에 웬간한 국가들은 대부분 달러의 금리하고 비슷하게 올렸어요. 한국은 그 정도는 안 올렸지만 그래도 한 3에서 3.5%까지 따라갔잖아요. 왜? 너무 안 따라가게 되면 원화를 팔아버리고 달러를 사가지고 원캐리 트레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어느 정도 한 반은 따라갔단 말이에요. 유럽은 뭐 거의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일본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3월 달에 마이너스 0.1% 금리를 0%로 올리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미국은 5.5%, 유럽이 전부 그 정도까지 가고 우리도 3.1%인데 마이너스 금리 있더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일본의 엔화가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뿌린 돈이 일본 GDP의 14배 이상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러는 그 기간에 같은 기간에 2.5배 정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러가 같이 있겠어요? 엔화가 같이 있겠어요? 이거는 산수잖아요.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같은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달러는 2.5배 더 찍어냈으니까 2.5배 가격이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일본은 14배 이상을 찍어냈으니까 14분의 1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순 계산한다면은 비유하자면 그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와서 그렇게 한 1, 2년 사이에 엔저가 계속 급격하게 왔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팬데믹 이후의 그 현상인 거죠. 팬데믹 이후에 다른 나라와 일본의 그 정책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버린 거죠. 금리 차도 확 나버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완전히 트리거니 된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엔저가 막 급속도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금리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무역 흑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무역 흑자였는데 이제는 계속 무역 적자가 돼요. 무역 적자가 되는 이유는 큰 부분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엔저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역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은 똑같았는데 엔저가 되니까 달러로 치면은 엄청나게 그 예산이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출해서 벌어든 돈에 비해서 이게 더 많아져 버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수출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근데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110엔짜리 물건을 팔면 1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 들어오면은 160엔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1달러 그때 벌었을 때는 110엔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1달러 벌어 들어오면 160엔이 되는 거예요. 일본 엔화로 이제 이걸 환산해가지고 통계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엄청나게 번 걸로 되는 거죠.
사실은 대기업이 그 벌어들인 그 돈 그대로 해외에서 돈을 쓴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달러로 환산하면 똑같으니까. 근데 일본 국내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물건을 사고 일본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주고 이럴 때는 그게 다 번개되는 거죠. 일본에게는 주던 그 임금을 그대로 준다 그러면은 달러로 환산하면은 확 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코스트가 확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기업에게는 아주 살판 났고 그 대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해프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외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유학을 못 가는 거예요. 유학 갔던 사람 돌아가요. 그 다음에 해외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 엔화로 받은 사람들 아주 환장하는 거죠. 생활이 안 돼요. 외교관들도 처음에 그랬어요. 월급을 다 엔화로 받으니까 이게 외교가 안 됐다 그랬어요. 미국의 유럽의 외교관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은 크기는 워낙 환율이 높으니까 식사 한 끼에 뭐 3만 엔, 5만 엔은 보통인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식사 한 끼 1,500엔만 넘어가도 비싸게 느끼고, 근데 외교관이니까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5,000엔 정도까지는 뭐 감수한다 칩시다. 근데 3만 엔, 5만 엔 식사 한 끼에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그래서 외교관들 입에서 뭔 얘기까지 하냐면 이 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가 진짜 나왔었어요. 엔저로 가게 된 흐름은 그렇게 나온 거 알겠죠. 그래서 엔저가 된 거고, 처음에는 엔저로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아베 총리 때는 엔저를 일부러 하려고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졌다고. 근데 쉽게 많이 떨어졌던 게 뭐냐니까 팬데믹, 코로나 이때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돈을 많이 뿌렸잖아요. 전 세계에 뿌렸다가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려가지고 다 긴축 정책을 폈는데 일본만 긴축 정책을 펴지 않고 그동안 뿌려오던 대로 그대로 계속 뿌리니까 돈이 시중에 철퍽철퍽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정상화되면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미국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갔고 미국 경기는 대화랑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팬데믹 때 돈을 엄청 뿌렸으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게 뭐 물가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바랬던 게 미국은 뭐 완전히 활성화된 거예요. 일본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엔화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계속.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수입 물가가 높아지니까 일본의 내수시장을 지향하는 이 기업들도 물가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가를 올릴 수가 없었어요. 조금 올리면은 완전히 막 그 집중포화를 받았어요. 이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누가 먼저 올리지를 못했어요. 다들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데 이제 수입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동안 못 올렸던 걸 분풀이하는 식으로 쫙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올려도 되잖아. 수입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이건 안 올릴 수가 없다. 그건 뭐 일본 국민들도 다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눈치 보면서 못 올렸던 물가를 한꺼번에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팍 올라갔죠. 야, 20몇 년, 30몇 년 가까이 막 물가가 거의 제로에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되고 뭐 이랬던 나라가 갑자기 4%까지만 올라가고 3%막 이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몇십 년 느껴보지 못했던 박탈감을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올라가나? 임금은 안 올라갔어요. 정치권에서 올려라 그러니까 대기업이 5.28% 올렸는데 그 올린 것도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만 해당이 돼가지고 전체 노동자의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딱 따지니까 2.1% 정도 올라갔다네. 그런데 물가는 아까 말해 4% 3%까지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최근에 27개월 실질 마이너스 임금이었어요. 그러니 보세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임금이다가 해외로 나가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싸져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달러하고 뭐 바꿔서 이렇게 뭘 하려면은 이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박탈감, 상실감 엄청나겠죠.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화살이 가겠어요? 총리한테도 가고 정치권에 가고 정치가 제대로 이걸 컨트롤 못했다. 눈총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9월 달에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잖아요. 총재가 이제 바로 총리가 되니까 거기에 유력했던 후보자 고노 디지털 장관하고 간사장인가 모테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강력한 그 총리 후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선거를 의식하고 일반 국민들의 이 고통을 대변한 듯한 발언을 한 거죠. 이 엔저 너무 과하다, 비정상적이다,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럼 어떻게? 엔저를 올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거하고 그 거둬들이려면은 금리 올리는 거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마구 찍어내던 걸 줄이든가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0에서 0.1%의 금리였던 것을 0.25%로 1.5% 올린 거예요.
최고로. 나는 0.05나 아니면 0.1 정도를 올릴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0에서 0.1 정도 그 사이에 있으니까 높아도 0.2 정도겠지. 0.25까지 올렸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통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하니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명확히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0.25에서 다음에 또 0.25로 올리면 0.5인데 그럼 0.5 이걸 하나의 100으로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100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금리를 안 오르는 그 기한에 그 20년 넘게 뭐 거의 0% 수준으로 오다가 이게 뭐 갑작스럽게 0.25에서 0.5 그 다음에 또 더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N고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채를 일본 정부가 막 찍어내면은 그걸 일본 은행이 60에서 90%를 다 사들였단 말이에요. 왜 사들였겠어요?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사들였겠어요? 일본 은행이 국채를 시중에 내놓으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살 사람이 없냐? 금리가 별로네. 그럼 금리를 3%, 4%, 한 5% 정도 높여주면은 살 사람이 많겠죠? 살 기업도 많고.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그 국채 이자 지불액이 감당을 할 수 없게 팽창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본 은행이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게 YCC 컨트롤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게 곡선이라는 게 이 국채 금리가 1%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1%에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전에는 0.5%였다고요. 그러다가 그걸 0.75까지 올렸다가 1%까지 올리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이 우에다 총재가 들어오고 나서. 과거에는 이걸 왕창 낮춰놨으니까 한마디로 국채가 팔리겠어요? 금리가 그렇게 낮은데 누가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거의 다 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은행은 장기 국채가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억누르기 위해서 사들인 거죠. 그래서 사들인 게 지금 얼마냐? 600조 엔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일본의 1년 예산이 110조예요.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국채가 600조인 거예요, 지금. 그 국가의 빚을 일본은행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N조로 가게 하는 아주 원초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빚이 있으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못 올리니까 N조로 자꾸 가는 거죠. 다른 화폐에 비해서 매력이 없는 거죠. 엔화 사가지고 놔둬봐야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금리 높은 달러를 사는 거예요.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지극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빨아들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덜 푸는 거예요. 국채를 덜 매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30일 날 일본 은행이 두 가지 정책을 폈잖아요. 하나는 금리를 0.2% 올리는 거.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 계속 사들이던 국채가 일본 정부가 찍어내면은 매달 6조 엔씩 사들였어요. 일본 은행이. 엄청나죠. 이번에 일본 은행 총재가 뭐라 그러냐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있잖아요. 3개월 단위로 4천억 엔씩 줄이겠다. 매입액을. 지금 6조 엔 사는 걸 4천억 엔 줄이면은 5조 6천억 엔. 3개월 후에. 다음 또 3개월 후에는 또 4천억이 줄였죠. 5조 2천억 엔. 이렇게 줄여나가가지고 2026년 1월에서 3월 1, 4분기 때 그때는 3조 엔이 되도록 맞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핵폭탄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일본 은행이 국채를 이렇게 매입해 오다가 재정 건전화에 문제가 있잖아요. 국채를 정부가 덜 사들였더니 요거는 국채는요, 시중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요. 1%인데도 살 사람이 많으면 올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살 사람이 별로 없으면 2%, 3% 올려줘야 살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들이던 걸 안 사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장기 국채 금리가 폭발적으로 뛴 거예요. 0. 얼마 하던 것이 정부가 안 사들이는 순간 2.6%인가 뭐 그렇게 뛰어버렸다는 거예요. 요 얘기 잘 기억해 두세요. 시장에 그냥 맡겨둬버리면은 어느 선까지 올라가나요? 평균적으로 6%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5, 6%까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여러 가지 통계치를 내보면은 평균점이 거점이라 그러는데 그동안 일본은 이제 그렇게 못 올리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사들인 거예요. 정부라는 게 일본 은행이고 일본 은행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사들이다가 안 사들였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바로 또 안 사겠다고 했다가 또 정부가 또 사들인 거예요. 그런 정책 변경한 경험이 두 번이나 있다고. 그 일본 은행이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덜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거다 얘기하는 게 후지마키 다케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지마키 다케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참여연 의원이에요. 일본에. 그전에는 이 사람이 딜러였었어요. 모건은행의 도쿄 지점장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꺼번에 뭐 100억 달러 번 적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어쨌든 전설의 딜러라고 평해지고 그리고 미국 가서 석사 정도 하고 딜러로 활동을 오래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전문 영역을 살려가지고 일본은행에 자료를 이렇게 요청하면 다 자료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 일본은행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아주 질문을 날카롭게 해요. 그 과정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글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그동안 국채를 막 일본이 사들이는 거 이거 해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니까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등락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게 폭이 심한 금융 상품을 사서는 안 된다. 이게 있어요. 중앙은행의 안정성을 재정의 안정성을 제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국채하고 국채 금리는 뛰었다 내렸다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식은 어때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7월 11일 날 4만 2천 얼마 넘어가던 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8월 5일 날 3만 1천 얼마까지 떨어졌잖아요. 만 이상이 떨어졌다고요. 한 달 채 안 되게. 그런데 이런 위험한 주식을 일본은행이 37조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얘기 이 사람은. 아니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이 주식을 갖고 있냐 이거야. 주식은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거는. 왜? 등락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행은 이 두 가지를 어기고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암적 존재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행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고 있으니까 병세가 나타나는 게 뭐냐? 엔저라는 거예요. 이게 안고 있는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일본은행이 그러고 싶어서 했겠어요? 나라에서 이제 특히 아베 총리가 일본은행 국채 매입하기를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정부의 하나의 산하 조직으로 끌어들이는 걸 마찬가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를 마구 매입하도록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의 책임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국채가 지금 600조엔을 안고 있으니까 이게 장기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엄청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국채 매입액을 이번에 한 3개월마다 4천억 엔씩 줄여나가겠다 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전에 일본 은행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장기국채 이자율이 막 폭등한 적이 있었다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행에 맞아 진짜 옮긴다 그러면은 장기국채 금리가 폭등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라갈지. 그렇게 된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가 이 후지마키 타케시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600조나 안고 있는 이 장기국채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지불해야 되는 그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장기국채 금리가 1% 올라갈 때 28조엔 이자를 지불해야 되나? 28조엔. 이자만 2% 올라가면서 거의 50조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행이 덜 사들인다고 했을 때 이 장기국채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은 실행에 못 옮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말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났잖아요. 전 세계가 막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주식이 막 일본 주식이 폭락하고 순식간에 엔이 140엔까지 올라가고 했잖아요. 이게 너무 민감한 거야. 왜 그렇게 민감하냐 했더니 내가 볼 때는요. 엔을 가지고 있는 쪽이 너무 많은 거야. 왜? 풀어놓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1달러당 150엔에 빌렸잖아요. 이게 그대로 있고 금리 차가 5% 계속 나면 그대로 쓰면 그냥 이자만 벌잖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금리가 150엔에 하던 게 140엔으로 가는 순간 내가 여기서 번 돈 환율로 다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했던 사람들이 환율이 162엔 하던 것이 142엔까지 팍 뛰니까 얼마야? 20엔이 그냥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 다 개원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뭔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주식에 했다는 게 대부분이. 빌려다가 주식에 투자했는 사람들이나 은행에 돈 넣었다도 은행에 돈을 빼거나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주식하고 연동이 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쇼크로 이제 다가온 거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마침 그때 어떤 수치가 나오는 통계 수치가 나오는데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약간 둔화된다는 이게 마침 도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폭이 된 거예요. 공명을 일으킨 거예요. 기가 막히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공명을 일으키면 폭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주식이 그렇게 떨어지고 하루 만에 12% 떨어지고 우리가 9% 떨어지고 대만이 8% 떨어지고 이 난리를 피웠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뭘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금리도 앞으로 더 올리겠다.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덜 사겠다. 금리 더 올리겠다. 이거 공약했는데 말만 했을 뿐인데 엄청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는데 이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금리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인식을 하니까 일본은행 부총재가 앞으로 금리 올리는 거 생각 안 하겠다. 바로 기자회견 했어요. 그 다음에 총재는 뭐라 했나? 사죄했다 그래요. 너무 충격을 준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러고도 금리 올릴 수 있겠어요? 못 올리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는 못 올리죠? 아까 국채를 사는 걸 줄인다.
이 줄인다는 것 자체가 엔화를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을 그 팔아서 돈을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졌던 돈을 일본은행이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엔화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서 돌려받는 거니까. 그럼 이게 어디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주로 가 있었냐. 미국 주식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걸 흡수하면 빨아들이는 게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게 정폭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게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앞으로 가는 길에 그냥 더 밀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많이 복귀했죠. 그럼 왜 복귀했겠어요?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가 그 정도는 아니다가 생각한 거예요. 냉정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실체가 그 정도는 아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충격을 주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응을 했는 게 한꺼번에 반응하다 보니까 완전히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폭락을 하고 보니까 미국 경기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다.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너무 빠졌네. 빠졌을 때 사자. 이런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을 보니까 5.5%의 그 금리 차가 있는 중에서 0.15% 더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하던 것 자체가 쫙 거꾸로 돌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잖아요. 아직도 5%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아직도 갭이 큰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0.25%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갑자기 이것 때문에 0.75까지 막 얘기가 돌다가 최근에 뭐 시장 조사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0.25%가 상당히 다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0.2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0.25% 자 내렸다 칩시다. 그래 봤자 거의 5%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금리 차라는 거.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 150엔 할 때, 160엔 할 때 엔을 빌려서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엔고로 간다 가정을 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그대로 놔둘 거예요. 왜? 환율 차로 인해서 손해 볼 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그러버리니까 이제 엔고로 갈 가능성이 많다.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있을수록 금리 차로 번 돈 여기 다 뺏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팔아가지고 아니면 은행에서 돈 재서 갚아버리는 이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제 문제는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니까 장기 국채를 일본은행이 덜 사겠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사냐 그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폭등하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일본 정부가 국채를 덜 찍어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왜? 필요해서 찍어내는 건데 그동안 쓸 돈이 있어서 정부 예산을 짜야 되니까 그걸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의식이 돼가지고 이번에 일본은행이 행동을 취했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그러면은 발칵 뒤집혀졌기 때문에 뭘 하려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쫄았을 거예요. 일본은행 총재나 임원들 엄청 쫄았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민감하게 이 정도로 폭발력을 가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금리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거예요. 여기서 내리지는 않겠지만 왜냐? 쉽게 올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견주고 견주해서 올린 건데 이것도 내리기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아까 더 사는 거 매달 6조 엔씩 국채를 매입하던 걸 이게 지금 600조 지금 쌓였단 말이에요. 이게 혹이 이만큼인데 더 커지잖아요. 계속. 그럼 이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혹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큰 혹 때문에 엔저로 간 건데 이거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4천억 엔씩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게 일본은행이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후지마키 타케시는 절대 실행에 못 옮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실행에 옮기는 순간 말만 해도 이만큼 폭발력을 갖는데 진짜 실행에 그대로 옮기는 순간 진짜 난리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어떻게 보느냐. 일본은행은 엔저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눈치챈다는 거죠. 금리 못 올리죠? 줄이겠다 했던 거 제대로 못 줄이잖아요? 그게 이제 3개월 후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일본은행이 저거 얘기했던 거 못 지키네? 그럼 뭘 말하느냐? 앞으로 일본 엔저로 가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엔저로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니까 일본 은행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국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는 순간 0.1% 올라가는 때 2조 9천억 엔의 손실이 생긴대요. 0.1%. 지금 국채가 0.73 얼마인 거래요. 근데 얼마 전에 1.1%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국채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이 장기 국채 금리가 얼마나 유동적으로 올라가느냐, 이게 따라 가지고 지불해야 될 이자 600조 엔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이자액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정부가 국채 사던 걸 멈췄더니 장기 국채 금리가 2.1%까지 쫙 뛰었다고 얘기했잖아요. 0.1% 올라갈 때 2조 9천억엔 이자 발생한다고 해요. 1% 올라가면 아까 29조. 자,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일본이 지금 순자산 가지고 있는 게 13조 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주식 지금 계산해 보니까 3월 달에 4만 700 얼마가 할 때가 37조 엔인가 그랬어요. 주식이 더 많은 거죠. 그나마 그 때문에 엔저가 그렇게 급속도로 안 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이 어땠어요? 많이 떨어졌죠.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37조 얼마 하던 것이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3조 엔, 10몇 조 엔이 그냥 날아버린 거 아니에요. 자산이. 이만큼 이게 주식 가격은 일본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같지만 저게 어느 날 깡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이 날아가 버리는, 실제로 순자산 가지고 있는 게 13조 엔 정도 가지고 있는데 장기 국채 금리로 인해 가지고 지불해 돌린 이자 있잖아요. 그 액수가 대충 계산하면 한 10조 엔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37조 엔하고 13조 엔하고 50조 엔 정도 되죠. 거기 10조 엔 빼니까 40조 엔 조금, 요게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지난번 8월 5일 날 계산 딱 해보니까 20 몇 조로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41조 가까이 있던 돈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그만큼 흠망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0.73 얼마라 그랬잖아요. 여기 1%, 내 1.5% 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일본은행은 채무 불이행. 자,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뭐라 그러냐.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장기 금리는 금리가 이자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말 같다는 소리 하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 얘기예요. 시가 가격으로 계산하지 장부가로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전 세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비유를 이렇게 해요. 내가 5억 원을 돈을 이제 가지고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게 막 건물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3억 원 해요. 그럼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내가 융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5억을 쳐줄까요? 3억을 쳐줄까요? 당연히 3억으로 쳐주는 거죠. 그 모든 은행들이 다 이 건물을 3억으로 친다. 현재 시가로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장기 국채도 시가로, 현재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평가손이 얼마냐 그대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이게 더 커지면은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10년 후에 주니까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미국 은행이라든가 등급 매기는 기관이라든가 유럽 은행이라든가 거기서 볼 때는 현재 시가 계산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 자산보다도 지불해야 될 이자가 더 커졌다. 이러는 순간 일본 은행하고 더 이상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 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지마키 다케시가 그 얘기를 해요. 유럽 은행이나 미국 은행들은 그러고도 남을 은행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은행은 그런 게 없대요. 이 상한이 제한이 없대요. 근데 미국 은행이나 이제 유럽 은행에서 일본 은행을 바라볼 때는 거기에서는 다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등급이 매겨져서 뭐 정크 수준을 매겨지는 순간은 거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엔화는 완전히 휴지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본의 다른 얘기, 뭐 해외 자산이 많다, 뭐 어떻다, 이게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일본 은행이 파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민감하게 요게 파산하는 순간 일본 은행이 저거 더 이상 거래할 은행이 못 되네 하는 순간 철수해버리면 그날로 이제 엔저가, 그러니까 1달러당 500엔, 막 600엔 통과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어떻게 폭등하겠죠? 1달러당 500엔 하면은 수입 물가가 폭등할 거고, 그 폭등한 수입 물가에 의해 가지고 국내 제품 물가는 또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제 악순환을 일으키면은 하이프 인플레이션이 나온다. 하이프 인플레이션. 5%, 10%, 20%, 30%, 80%, 120%막 남미에서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돈 뭉치 이만큼 갖다 주면은 휴지 요만한 거 하나 준다는, 그게 하이프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게 일본 은행이 채무 불이행이 떨어지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 그걸 이 사람은 X데이라고 그래요. X데이. 그럼 일본은 우리 옛날에 IMF 겪은 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IMF 어쨌든 잘 극복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그렇게 해서 일본이 꼭 망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IMF 때 한국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에 어떤 그거는 망했다고 우리 다들 표현했지만, 그러면 거기서 잘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또 훌륭하게 더 나은 국가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런 게 한번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빨리 일본이 망해야 일본이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하죠. 제 얘기 듣고 나서 애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내가 설명한 내용이 전부 후지마키 다케시 이 사람이 쓰는 글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전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주목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일본은행이 이 채권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 하나 하고 일본은행이 채무 불이행이 빠지는 날이 언제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알고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엔화 사서 오랫동안 소화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 한 140엔 정도 내가 샀는데 이게 뭐 150엔, 160엔까지 쭉쭉쭉 계속 빠지니까 언젠가는 130엔대, 110엔대로 돌아갈 줄 알고 엔화 샀더니 이게 계속 162엔까지 가니까 소화를 엄청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한국의 사람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1조 3천억 엔의 엔화를 한국에서 사들였더라고요. 엔테크 해가지고 최근에 그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는 엔화가 1조 3천억 엔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환차익을 올리려고 사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안 계속 엔화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엔고로 가야 돈을 버는데 지난번에 141엔으로 갔을 때 팔고 나왔어요. 그때 내가 볼 때는 다시 그 정도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벌써 147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잠깐 푹 떠졌다 다시 또 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일본 정부가 다시 또 개입을 하거나, 지난번에도 그렇게 개입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하고 이자 올리는 거 하고 정치가들 얘기한 거 하고 이게 우연의 일치로 한꺼번에 그냥 다 모여버린 거 그때. 그래가지고 이 폭발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다들 냉정하게 돌아왔잖아요. 첫째, 미국이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디플레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경착륙 아니라 연착륙이 될 것 같고, 수치는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0.25 정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난리법석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냉정하게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행 더 이상 금리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 국채를 덜 사면은 그 누가 살 거냐? 살 사람이 없으면은 어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행에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 사람을 구하려고 재무성에서 발벗고 온갖 곳에 다 투썸을 하고 다닌다 그래요. 재무성이 그런다고 누가 사나? 그동안은 일본 은행이 막 사재기 줬으니까 그게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 덜 사겠다면 4천억 엔이나 되는 돈을 누가 사냐 이거야. 그게 이제 UFJ 은행인가? 거기에서요 한 30% 정도는 어떻게 꾸역꾸역 하면은 소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러는데, 그거는 계산상 그렇다는 거지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얘기는 정부가 하도 이렇게 저렇게 뭐 압박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이거요. 그래서 그게 산다는 얘기도 아니고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니까 살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거짓말 기다리시나.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그걸 줄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줄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이제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찍어냈던 그만큼의 돈을 계속 찍어낼 거다. 그러면 막 시중에 돈은 여전히 철퍽철퍽 할 거다. 그러면 엔저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엔저로 가는 건데 그게 변화가 없으면 엔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 아까 채권 문제 이것 때문에 금리 문제가 이게 잘못 삐끗하면은 채무 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일본은행이, 그러는 순간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은 그래도 옛날 살 거야. 그럼 대단한 강심장이라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지금 엔저, 엔고 막 이거 엄청나게 지금 관심들 많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주시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개인적으로 엔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생각이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